우리나라는 지난해 말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2%를 차지해서 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과 7년 후인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국민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LH토지주택연구원 최상희 연구위원입니다. 본 세미나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지방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도시 재생과 연계한 은퇴자 주거복합단지 CCRC 모델의 도입 여건과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참석자분들의 열띤 토론으로 발전적 논의와 정책 개발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본 세미나를 제안해 주신 서영수 의원님께서 환영사를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정도는 정말 인류가 이 지구에 나타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중한 사태입니다. 작년도 인구 동향이 아마 이달 말 발표되겠지만 출생아 숫자는 거의 30만 대까지 떨어진 것 같습니다. 2015년에 43만에서 불과 4년 동안에 13만 명, 30% 정도가 줄었습니다. 매년 한 3만에서 4만 정도 줄어가고 있고요. 합계 출산율, 여성 한 분이 평생 낳는 자녀의 평균 수 합계 출산율에 보면 0.8대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0.9에서요. 참고로 2.1이 돼야 부모 세대하고 자식 세대 같은 인구가 유지가 되는 수준입니다. 2.1이 돼야. 만약 1.0이 되면은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30년 사이에 절반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 사태가 얼마만큼 심각한지 잘 아실 겁니다. 문제는 저출산도 문제지만 고령화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1차 베이비 부모가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고요. 2차 베이비 부모가 74년생까지 한 20년간 태어나신 분들이 그때는 한 2천만 명 정도 태어났습니다. 1년에 100만 명 정도 태어났죠. 1955년생부터 1974년생까지요. 물론 그때는 영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분은 1,700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이분들이 금년부터 65세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74년생들이 65세가 되는 2040년까지 앞으로 20년 동안의 고령화율이 어떻게 바뀌냐면 현재 15.5%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년 후가 되면 34%가 됩니다. 지금은 6분에서 7분 중에 한 분이 고령자면 앞으로는 3분의 1분 정도 고령자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15%대에서 34% 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일본이 고령화되는 속도보다 우리가 2배로 가파르게 간다는 거죠. 그다음 물론 2040년부터 2060년까지도 20년 계속 고령화는 진행됩니다만 속도는 좀 줄게 됩니다. 34%에서 2040년, 34%에서 2060년 되면 44%로 일단 속도는 절반으로 꺾이지만 문제는 그때 가면은 고령화 심화됩니다. 지금 65세보다는 75세 이상, 85세 이상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전체 고령화 심화됩니다. 이런 고령화에 대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주거, 복지, 의료 문제에 대한 고민들은 지금 당장 하자면 안 되는데 우리 정부도 그렇고 국회 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빌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과제가 얼마만큼 엄중하고 긴급하고 심각한지를 한 수치만 말씀드리면 일본의 지금 현재 이제 치매, 우리 일본에서는 인지증이라고 용어를 바꾼다면은 인지증에 대한 관계 장관 회의를 두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제시된 공식 자료를 보니까 90세 이상 되면 80%가 치매가 됩니다. 95세 이상이 되면요. 85세 이상 되면 50%가 치매가 되니까 5세 단위로 분명하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국내에 적용해 보니까 우리가 현재 보면은 노인 인구의 한 12%가 치매인데요. 앞으로 그게 이제 20%까지 올라가고 절대 숫자는 지금 한 80만에서 400만까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고령 인구가 1,900만이 되니까요.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하나의 우리가 수치를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과제가 넘어야 될
지금 숙제가 얼마나 큰지 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의 기초로서 가장 중요한 공간 문제, 주거 문제가 이제 앞으로 복지 문제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지금 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케어 또는 치매 국가 책임제는 저는 새로운 어떤 주거와 복지 결합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오늘 그 논의의 이 초점이 거기 맞춰지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LH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매년 공급하는 회사이고 또 가장 많은 주택을 현재 또 보유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하지만 또 지자체가 하거나 또는 민간이 또는 이제 사회주택 형태로 하지, 국가기관이 이렇게 많이 공급하지도 않고 했더라도 과거에 했지 지금은 거의 하지 않는데, 저희들은 과거에도 했고 지금 또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곡지 로드맵에 따르면 지금 매년 총 2022년까지 104만 5천 호고 그중에 약 한 78만 6천 호, 약 1년에 한 16만 호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지금 현재 한 120만 호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 주거복지 로드맵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고려했고 그중에서도 이제 청년층 주택이나 여기는 이제 뭐 M4 세대들을 위한 여러 가지 희망을 위해서 많이 고려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저출산을 위해서 또 신혼부부용 주택에 대해서도 30만 호를 배려하고 전체적으로 청년층의 한 53%를 배정을 했는데, 정작 이 노인주택에 대해서는 사실 아주 구체적인 대안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최근 들어서 저희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이 이미 이제 영구 임대주택은 한 50%를 65세 이상 거주하고 계시고, 이분들의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울러 이제 서영수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386 세대의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집에 계실 거냐 아니면 이제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 이렇게 가게 되는데, 고급 요양병원은 뭐 일반적인 가정에서 부담하기 힘들 정도로 7, 800에 이르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담 가능한 주택은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자식들이 부모를 거의 버리는 심정으로 할 수밖에 없을 정도 열악합니다. 그건 중간이 없고 또 민간의 대부분이 그 영리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공공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집단 시설도 필요하지만 또 마을 또는 지역 또는 이제 농촌 단위에서 이 은퇴하신 분들이 또는 이제 케어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주택을 같이 만든다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들도 임대주택을 양으로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또는 연령대별로 또 다양한 이제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을 고민하고 있는 차에 지금 오늘 이런 귀중한 세미나를 하게 돼서 저희들로서는 또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주신 여러 가지 의견을 또 받들어서 실제 저도 이제 갖고 있는 이 문제점을 실현한다면 지역에서 또 농촌에서 또는 도시에서 그야말로 대안적인 공공주택 또 노인주택, 은퇴주택의 모델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그게 뭐 노인 케어 주택이라 하든 은퇴자 주택이라고 하든 또 스포티브 하우징 뭐 이렇게 하든 어떤 형태가 되든 하여튼 지금까지 충분히 공급되지 않던 새로운 모델들이 만들어질 거고, 그런 부분에서 논의를 본격화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들 잘 아시는 텐데요. 저희 지금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지금 고령 사회에 도달을 했고요. 2026년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최근 자료를 보면 2025년 1년 또 당겨졌는데요. 초고령 사회가 2025년에 20%로 달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강력시를 제외한 도 지역은 이미 고령화율이 14%를 초과를 했고, 이러한 기초자치단체는 경제활동이나 소득, 재정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이 가장 빨랐는데 지금은 저희 한국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급격한 고령화 속도에 따라서 국내 노년 부양비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는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게 2030년에는 약 2.6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게끔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고령자를 위한 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예전에는 그동안 노인과 그다음에 가족들의 문제였지만 국가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기 시작했고 고령자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주거 환경 그리고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가하는 그런 초고령 사회의 고령자의 주거 문제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령자가 가구주인 고령자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독거노인 혹은 고령자 부부가 모두 고령자인 고령자만으로 구성되는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고령자들이 평균 소득이 낮고 또 저소득층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고령 가구의 빈곤과 불안한 노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의 상대적인 빈곤율도 전체 가구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고령자들도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들의 특징이라는 게 자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가율이 굉장히 높고 단독주택의 거주 비율이 조금씩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자가율이 높지만 살고 있는 집이 노후화되고 오래된 집들이 많아서 그러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또 소득이 낮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높게 나타나는 점 그리고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사는 비율도 일반 가구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자를 배려한 주거 환경이 필요한데요. 고령자 주거 중에서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춘 주거는 불과 4.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춘 주거를 갖춰야 하고 또 고령자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넘어짐, 미끄러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넘어짐, 미끄러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집안입니다. 고령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집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LH 연구원에서 2017년에 고령자 500명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수요가 있느냐를 한번 조사를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입주할 생각이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입주 희망 사유는 신체적인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일 것 같다라는 그런 욕구가 많았고요. 입주하는데 고려하는 항목 역시 경제적인 입주 비용을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저렴한 그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전용으로만 단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 세대와 혼합해서 좀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의견이 나타났고 또 선호 입지도 도시 주변이나 도시 주변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필요한 시설이나 지원 서비스는 1번으로 원하는 것들이 다 의료시설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자일수록 자신의 건강에 대한 굉장히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주택연금제도나 아니면 자가를 활용해서 대신에 공공임대로 이동할 의향이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 자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임대로 이동하거나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거부감이 있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3세대 동거용 주택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20% 나타났고요. 가장 필요한 정부의 고령자 복지 정책으로는 주거비를 좀 저렴하게 해주는 보조 정책 그리고 고령자를 위한 전용 주택,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해달라라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주거 지원 제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라고 물어봤을 때는 알고 계신 부분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고령자들이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기회나 아니면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위한 상담이라든지 정보 제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령자 대응 주택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이제 설명해 드리면 가장 주거와 관련된 것은
노인복지법에서 맨 처음에 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05년 이전까지는 고령자를 위한 주택이 거의 공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로 가족 중심으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를 우대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2012년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다양한 이제 고령자 주거를 공급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시설 공급,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약간 고령자 주거복지 관련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노인 주거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노인 주거복지 시설의 사례는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 복지주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도 민간이 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고령화 속도에 랑 대비를 해본다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30년 이상의 장기 공공건설 임대주택에는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게 되는 그런 문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수도권에선 8%, 그 밖의 지역에서 5% 이상은 의무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은 최근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 연계형이라든지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들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고령자 전세임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등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 편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지금 최근 정부의 정책이 저출산에 대응해서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좀 집중해서 추진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향후 중년층이나 노년층, 특히 노년층에 대한 다양한 주택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이제 고령자 임대주택 5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연금형 매입 임대주택 추진,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 지원 방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제 주택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주로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이 되고 있고, 복지시설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 실버타운 형식으로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대응 과제는, 앞으로는 고령자의 주거 정책의 흐름이 시설에서 재가 중심, 그리고 이제는 지역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차등된 주거 공간과 서비스가 연계되어야 하고, 건강 상태의 변화에 관계없이 내가 살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이징 인플레이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령자의 다양한 이런 주거 수요들을 대응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럼 그것을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급속한 고령화를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공급을 할 때는 민간이나 아니면 민간 협력을 통해서 좀 공급 확대 방안을 모색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는 고령자가 자가 소유율이 높기 때문에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자가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 마련과, 또 그 오래되고 낡은 집을 어떻게 개조를 하면 좋을까,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고령자는 건강 상태, 가족과 함께 사느냐, 혼자 사느냐, 아니면 돈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거 수요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반영한 주거 모델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도심과 지방 도시, 농어촌의 지역 특성을 살핀 주거 모델이 개발이 필요하고, 공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연계형 주택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구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뿐만 아니라 도시 환경까지 베리어 프리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야 하고, 또 연속적인, 내가 자립적인 형태로 들어가서 살다가 어느 정도 일정의 케어가 필요하고 나중에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때까지도 연속적으로 케어가 가능한 그런 주거단지의 개발이 필요하고, 또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역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또 아까 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봤는데 고령자들은 정보 습득력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이동이라든지 주택 개보수, 복지 서비스 등의 정보 제공하고 상담 같은 것들에
그런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실현을 위한 고령 친화적 주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여희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주거 정책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고령화가 도시에서는 아직 높지 않잖아요. 근데 농촌에서는 엄청 높기 때문에 지금 커뮤니티 케어는 농촌에 되게 긴박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복지부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그렇게 호응이 크지 않아서 저는 좀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농촌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요새 농촌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캐치업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오늘 발표를 들으시면서 농촌의 변화 사항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에 농촌은 이제 낙후된 곳, 그리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최근에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저생산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노동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의 주요를 보시면 2004년까지와 2014년까지의 이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노동 생산성이 괜찮지만 유럽이나 이런 등지에서는 노동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조업에서의 이런 위기가 결국은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발전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대규모의 메트로폴리탄 시티보다는 오히려 소규모의 농촌 공간들의 그 경제 성장률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게 OECD 결과 보고서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OECD는 최근에 농촌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과거에는 도농 격차를 완화하고 그러려면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런 쪽으로 접근을 했다면 그 다음에서는 경쟁력을 제고해서 산업적인 경쟁력 강화에 집중을 했는데요. 이제는 루럴 팔라시 3.0이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이제는 농촌이 경제, 사회, 환경의 웰빙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1970년대, 80년대에는 경제 성장률이 제조업과 농업 간의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30%까지 차이 났었을 때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 2015년을 보시면 지금 빨간 선과 파란 선의 격차가 굉장히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 성장률 격차는 2.2%입니다. 제조업이 크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그리고 농업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크게 차이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이라는 책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제목이 되게 무시무시합니다. 인구 감소로 연쇄 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 전략. 2015년에 마스다 히로야라는 일본 분이 쓰신 책인데요. 연쇄 붕괴한다 그랬죠. 농촌뿐만 아니고 도시도 붕괴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방에서는 이제 대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니까 인구의 자연 감소율이 감소하고 그러면서 도시에서는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사람이 계속 몰리니까 실업률이 증가하고 그래서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고 그래서 고령화가 더 증가한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이 같이 망한다. 이런 책의 내용인데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구경제학에서는 출산율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구 밀도가 높아질수록 서울 보시면 지금 출산율이 제일 낮거든요. 이거는 결국 인구 밀도가 높은 곳,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고 각계 전출을 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저밀도 경제는 어떨까요? 이게 해외에서만 이렇게 저밀도 경제 성장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도심 지역보다 저밀도 경제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훨씬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에 14%였는데 저밀도 경제 지역은 19.2%였고요. 도심 접근 지역의 경제 성장률은 22%로 훨씬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 기술이 낮은 그런 업체만 지금 잘 되는 거 아닐까? 시골에서는 그런 업체만 잘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밑에 보시면 사업체 수도 기술 저위, 중위, 중고위, 고위로 나눴을 때 농촌에서 사업체 수도 중고위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수도 농촌에서 기술 수준에 상관없이 높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는 농촌이 요새 많이 바뀌고 있고 농촌 경제가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인구의 규모와 질이 중요하다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인구 감소를 정책을 했고요. 그다음에 휴먼 커피탈이 중요해서 이제 인적 자원을 높이는 쪽으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구의 규모나 질보다 인구 구조가 경제 성장률과 굉장히 밀접하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생애 주기 관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생산 가능 인구는 다른 연령에 비해서 소비에 비해서 생산 활동이 높고요. 유소년이나 고령계는 소비 활동이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성장하려면 노동 공급이나 저축이나 생산성 소비 등이 많아야 되는데 이거를 주로 하는 연령 구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규모의 인구라도 연령별 구조에 따라서 지역 성장의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20세기 후반에 동아시아의 급격한 경제 성장이 결국은 인구 보너스.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일본의 사례인데요.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그 부양해야 되는 아이는 줄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수명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령자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부양할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쪽이 경제 성장을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65년도에 산업화가 시작이 돼서 85년 정도에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성장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인용 현상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도시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도시에 가더라도 내가 특별한 직업을 가질 수 없고 농촌보다 더 높은 소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 농촌에 남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40대 이반, 산업화가 완료된 85년도를 기점으로 그때 40대 후반이 주로 농촌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하늘색 선을 보시면 이게 이제 90년대 선인데요. 90년대에 40대 후반, 50대의 인구 비중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85년도 40대 그 코호트가 계속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되진 않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 비중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85년도에는 40대가 농촌의 허리다. 95년도에는 50대가 농촌의 허리다. 2005년도에는 60대가 농촌의 허리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맨 밑에 검은색 선을 보시면 이게 2015년을 기점으로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 이분들이 많이 소멸을 하신 거예요. 은퇴하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면서 이 세대가 이제 소멸을 하면서 앞으로 농촌의 인구 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농촌의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크게 두 사이클로 움직입니다. 우선 농촌의 농민들이 주로 소비 계층이기 때문에 농촌의 농민들이 줄어들면 우선 인구가 감소되겠죠. 그리고 그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 다음 기에 인구의 자연 증가율도 감소될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적기 때문에 결국 농촌에서 사업을 하시는 많은 서비스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영업자를 떠나고 자영업자가 떠나면서 농촌이 살기가 더 불편한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가 되는 악순환에 가게 됩니다. 네, 이제는 요새 농촌의 1970년대부터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를 보면 농촌의 인구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에는 지방이 소멸된다고 했는데 서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오히려 농촌의 인구가 증가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1950년에는 14.8%였는데 75년에 9.2%까지 떨어지다가 2010년부터는 거의 30%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70년대 이후에 유럽의 동시자발적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오일 쇼크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다는 점도 있고요. 또 반도시화 문화가 확산되면서 농촌의 가치가 이제 향상됐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해외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여러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2010년에 비해서 지금 0.8% 농촌의 인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계속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을 보시면 과거에는 이러한 인구 증가, 농촌의 인구 증가 현상이 수도권에만 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인구가 증가한 농촌 지역은 어떤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중요한 게 어메니티, 고령자, 취업. 어메니티가 좋아야 되고 고령자 중심으로 이런 이주가 일어나고 있고 직업이 있는 곳. 그러니까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곳은 여가를 즐기고 은퇴에 살기 좋고 농업의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밑에 그림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도시와 농촌의 웰빙 지수를 비교한 건데요. 다른 쪽에 비해서 인컴이라든지 잡이라든지 하우징이 도시와 농촌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농촌이 크게 좋아졌다기보다는 도시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과 2018년에 도시와 농촌의 정주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2014년만 해도 모든 게 도시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을 보면 모든 측면에서 농촌이 도시의 만족도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OECD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농촌의 정주 환경이 개선됐다기보다는 도시의 상황이 그만큼 안 좋고 그래서 도시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대안적인 삶을 찾아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고령화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일본이 제일 높고 이제 206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두 번째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직은 2020년대에서는 우리가 뭐 독일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습니다만 이렇게 고령화율이 얼마나 높은가는 사실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구 구조로 바꿔서 보면 좀 와닿죠. 미국이 굉장히 일찍 고령화가 시작됐지만 아직 고령자가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독일이 유럽에서 고령화 비율이 제일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평이합니다. 스웨덴도 그렇고요. 근데 일본은 2030년이 되면 완전 역삼각형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줍니다. 결국 고령자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1972년에 고령사회가 되었고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가 도입된 거는 92년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75년에 고령사회가 되었고 90년에 커뮤니티 케어법이 발전을 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커뮤니티 케어가 발전했고 이때 이미 보건 재정이 상당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아직 보건 재정도 그렇게 크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건복지 서비스는 물론 돌봄의 기능도 굉장히 크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 성장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보건복지 서비스는 우선 경기에 가장 영향을 덜 받는 산업이고요. 또 임금이 낮기 때문에 같은 투자금을 해도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 활성의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요. 지역에서 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고용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소비가 증가하고 세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또 일자리의 대부분이 여성인 부분이 많고 보건복지 서비스의 취업자는 83%가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소멸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여성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은퇴자가 거주가 많아지는 이런 시대에서 이런 보건복지 서비스가 특구가 되거나 이런 이미지 쇄신을 하면 그 지역에 은퇴자 마을이 생기기도 쉽고 이런 선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일본의 상황을 보시면 전기 노령자가 후기 고령자를 케어하는 노노케어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농촌의 농민들한테 농해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우선 지역으로 의료 서비스라든지 재택 의료 서비스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을 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결국 지방이 투자를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의료 서비스의 품질이 계속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회를 보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거동이 불편해지고 치매 환자가 늘어나니까 굳이 먼 곳의 서비스를 찾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재택의료의 선호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에 대응해서 의료 서비스를 정비하고 재택의료 서비스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농촌은 교통이 불편하고 나이가 들수록 이동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베이비부머 세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민주화를 이끌어온 세대들로서 사회에 대한 참여 욕구가 크고요. 또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런 작은 모임이나 이런 활동들이 개인의 행복에 굉장히 큰 만족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시설에서는 노인들을 받을 수 없는 게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런 작은 서비스들을 인해서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굳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시설로 가지 않으면서도 지역에 머물면서 계속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건 재정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이제 우리도 좀 있으면 인구 감소 시대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가 청년 실업률이 높고 그래서 지금 기촌에서도 50% 이상이 30대가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인구가 감소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시에서도 고령화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지방의 인구 청년들이 지금 갔는데 도시에서도 고령화가 높아지면 지방에 있는 보건 케어들이 다시 도시로 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젊은 층의 유출이 더 심각해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감소하기 전에 그리고 도시의 고령화율이 높아지기 전에 우리가 빨리 농촌의 보건의료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이제 뭐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분들도 이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뭐 초고령화, 장수사회, 저출산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일반인들도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많이 앞서가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벌써 우리가 예전부터 9988-234라는 얘기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미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988-234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2, 3일 동안 아프다가 바로 돌아가시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가장 큰 희망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의 우리가 CCRC 정책의 기본 방향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가 농촌의 도시재생 내지는 우리가 이제 고령자의 어떤 삶을 우리가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CCRC라는 개념들은 우리가 뭐 영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뭐 이 연속적인 우리가 보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요양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CCRC라는 개념들을 보게 되면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지속적이고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반의존 단계를 지나서 이제 의존하는 단계까지 오는데 우리가 이제 의존하는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나름대로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보호를 받고 그 대상자들이 은퇴자들이 어떻게 이제 공동체를 계속 구성할 것인가라는 전략들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 연구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있는 우리가 CCRC의 정책에 대한 많은 우리가 연구들이 몇 개 이루어졌지만 주로 이제 기존 연구들은 우리가 이제 건축이라
노인주택 어떤 건축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러한 정책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도시 재생 관점, 농촌 재생의 관점에서 이제 한번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농촌 재생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사실 우리가 고령자의 어떤 삶의 질도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차이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애 생활 마치라는 우리가 CCRC라는 정책을 이제 뭐 일본말 그대로 이제 뭐 마치가 이제 주로 이제 마을 지역 공동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고령자들이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도시에서 계속 살게 되면 나름대로 우리가 삶의 비용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이제 어디에 갇혀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보내고 싶다는 의향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뭐 통계 자료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우리가 50대들이 농촌으로 이주를 해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개척하고자 하는 열망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CCRC라는 정책들을 우리나라에도 한 번쯤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결국은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는 농촌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들이 매우 적게 들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들이 그래도 도시 환경보다는 좋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이 농촌 이주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CCRC의 어떤 구상의 기본 개념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뭐 이 고령자들이 도시에 살지 않고 농촌으로 이주를 해서 우리가 이제 혼자 갇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또는 우리가 공동체 간에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하는데 하나의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에 고령자가 되어서 건강하게 어떻게 수명을 연장시킬 것인가. 우리가 이제 뭐 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하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일본의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 뭐 전문가분들이 이제 여기서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하나의 읍면에 가게 되면 뭐 한 100가구 정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한 20가구만 살고 나머지 우리가 80가구는 빈집으로 남아있는 이런 형태들을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우리가 이제 지방 도시의 어떤 인구 유입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료 분야에서 보게 되면 시골에 이제 의료 인력들이 많이 남아돕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 사실 의료 인력들이 별로 없지만 우리가 방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잉여 의료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촌으로 도시 인구들을 우리가 유입하는데 어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제 일본의 우리가 이제 이 마치 어떤 구상의 어떤 구조와 추진 방식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사업 추진의 어떤 주체별로 어떤 여러 가지 역할들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체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국가를 들 수 있겠는데요. 국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우리가 생애 활약 맞지 구상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만 수립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이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정부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이게 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거를 우리가 조정하는 기능을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갖추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할 때 정책적 지원 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방침들을 갖고 그 방침들을 지방자치단체 간에 하나의 어떤 조정하는 역할을 정부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제
방침을 우리가 수립을 해서 이제 내려주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생애생활 맞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이러한 이제 기본 계획에는 뭐냐게 되면 이제 대상 지역을 어디로 정할 것인지, 계획 기간은 얼마로 잡고, 달성 목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도록 우리가 그 중요 지표, 평가 지표들을 사전에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피드백이 사실 잘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효과들을 그냥 이제 지원만 하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효과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하는 형태들을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기본 계획에 의해서 사업 주체들을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사업 주체들을 선정할 때는 나머지 이제 공모를 통해서 뭐 인원이 적절한지, 재무 상황은 괜찮은지 이러한 어떤 그 기본 계획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적절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주체들을 선정하는 작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운영법인들은 지자체에서 사업 주체에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커뮤니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사업 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세 번째 역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러한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면 이 고령자 그러니까 이주를 희망하는 우리가 대상자들에게 기본적인 정보들을 제공을 통해서 그 희망자들이 시범 거주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지역을 여러 군데 가고 싶으면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들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고령자들도 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업과 생애학습, 그러니까 평생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활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 체계들을 구축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고령자이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밀접한 우리가 연결을 맺을 수 있는 체계들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제 뭐 공모를 통해서 이제 이 사업 주체들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한 지도 감독을 지방자치대에서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그 계획대로 운영을 하지 않을 때는 선정을 우리가 재검토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어떤 이 사업 주체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할 때는 우리가 재정적 지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로 그럼 이제 사업 주체들은 그럼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 사업 주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민간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의료법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사회복지법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형태를 갖추든 기본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공모를 해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주체들은 그리고 이제 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거를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선정된 사업 운영 주체들은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우리가 이제 사업 주체들과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의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운영 협의회도 구성을 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원 방안을 보게 되면 정보 지원과 인적 지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역할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정보 지원 이제 뭐 이 선진적인 어떤 성공 사례들을 우리가 사업 운영 주체에게 제시를 하게 되고 인적 지원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형태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 뭐 지원팀을 설립을 해서 지역의 어떤 요구들을 나름대로 이제 반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제도들과 재정적 지원을 함께 하게 되고 대학들과 지역사회의 어떤 대학들과 나름대로 우리가 연계 관계를 통해서 많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일본의 우리가 CCRC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고령자가 빨리 이제 지방으로
좀 위주를 해서 지역 주민들과 활발한 교류들을 통해서 건강하고 어떤 활동적인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 창생, 지역의 어떤 도시 재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우리나라도 이 고령자들이 이제는 건강한 단계에서 우리가 커뮤니티에 입주를 해서 우리가 이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는 어떤 우리가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하루빨리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러한 정책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 주체 간에 밀접한 어떤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러한 제도들을 구축할 때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이제 노인들의 어떤 건강한 삶을,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표를 해주신 서진영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분의 주제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발제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